복습 살짝 해볼까? 우리 지난 시간에 마지막으로 했던 게 뭐냐면 분자의 모양이었습니다. 맞죠? 분자의 모양 5가지 뭐였죠? 여러분들 기억을 한번 되살려 봅시다. 뭐 있었어? 직선형. 또 곡선형이요? 아니 곡선형은 안 되고요. 평면 삼각형 있었고 맞나? 평면 삼각형.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사면체 맞습니까? 사면체형 있었고 그 다음에 삼각뿔 있었다. 맞죠? 삼각뿔형. 그 다음에 5번째가 구분형. 요렇게 5종류가 있었습니다. 맞죠? 분자의 모양을 결정하는 변수는 딱 2가지라고 했죠. 맞나? 자, 분자의 모양을 결정하는 변수는 뭐였냐면 첫 번째, 결합 방향수였어. 맞지? 결합 방향수. 그 다음에 2번째 뭐였죠? 그렇지. 비공유 전자쌍. 오, 잘 외우고 있네. 비공유 전자쌍의 개수야. 맞죠? 맞나?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복습할 때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 뭐가 있냐면 2주기 원소들의 수소화합물을 관찰을 하면 좋다라고 했어. 맞지? 자, 다시 2주기 원소들의 무슨 수소화합물. 맞아요? 그래서 2주기 원소 하면 뭐 있죠? 여러분들? 2주기 원소 하면 수해 리튬부터 맞나? 리튬부터 배, 붕, 탄, 질, 산, 풀. 네, 이렇게 있단 말이야. 맞죠?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몇 개 지워보자면 네온은 18조 비활성 기체이기 때문에 화학 결합을 해 안 해? 안 해. 빼버려. 맞죠? 그리고 플로리는 루이스 전자점식으로 표현했을 때 비공유 전자쌍이 3개고 맞나? 홀 전자가 하나이기 때문에 화학 결합을 할 때 이렇게 하나밖에 안 한단 말이야. 맞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어떤 모양으로서의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거 지워버려. 그 다음에 리튬은 금속이죠. 얘는 금속인데 수소랑 공유 결합을 해 안 해? 안 하죠? 얘가 수소랑 결합을 하면 이거는 뭐냐면은 금속과 비금속의 결합이니까 이온 결합이 되는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이것도 분자로서의 의미는 가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5개만 봅니다. 베릴륨은 쌤이 한번 말씀드렸는데 얘는 금속이기는 하지만 무슨 결합을 하는 금속이라고 했어? 얘는 공유 결합을 하는 금속이라고 했어요. 알겠지? 이 친구는 예외입니다. 알았나? 자, 그래서 이 친구들의 수소화합물을 보면 얘는 홀 전자가 2개여서 수소가 이렇게 2개 붙는다. 맞죠? 그 다음에 얘는 홀 전자가 3개여서 수소가 몇 개 붙어? 3개 붙겠죠. 맞나? 그리고 얘는 홀 전자가 몇 개? 4개여서 수소가 이렇게 4개 붙습니다. 맞죠? CH4 맞습니까? 석준이 어서 오세요. 그 다음에 질소는 어떻게 되죠? 비공유 전자쌍 하나에 홀 전자가 3개니까 수소가 이렇게 3개 붙죠. 맞나? 그 다음에 산소는 비공유 전자쌍 2개에 두 쌍에 홀 전자가 2개니까 이렇게 붙습니다. 맞죠? 그래서 좀 적어보면은 얘는 BeH2 얘는 뭐야? BH3 여러분들 BHC 좋아하시죠? 넘어갑시다. 자, CH4 이거 뭐야 이름? 암모요? 메테이 맞죠? 얘가 암모니아다 맞죠? 그치. 얘가 NH3 암모니아. 그 다음에 얘가 뭐야? H2O 물이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자, 봤을 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 여기서 쌤이 지난 시간에 하나 설명을 빠뜨린 부분이 있는데 자, 봐봐. 이 탄소를 기준으로 봤을 때 얘 전자 하나 서로 공유하고 있고 얘 전자 하나 서로 공유하고 있고 공유하고 있어. 그러면 탄소는 8개의 전자를 주위에 가지고 있으니까 얘는 옥텟 규칙을 만족해 안 해? 하죠? 옥텟 규칙은 뭐야? 최외곽 전자를 가득 채워서 스스로 좀 안정해지려는 성질이잖아요. 맞나? 그래서 얘는 8개 가득 채워지고 얘도 어때? 8개가 가득 채워지죠? 얘도 8개가 가득 채워진단 말이야. 맞나? 자, 근데 여기서 이게 중요한데
이 친구 지금 얘 거 전자 하나랑 수소 전자 하나 공유하고 있고 얘 전자 하나랑 얘 전자 하나 공유하고 있어. 이 친구는 주위에 전자가 총 몇 개 있죠? 몇 개 있어? 베릴륨은 4개 있어. 얘는 옥텟 규칙이 만족돼? 안 돼? 안 돼. 이게 중요해요. 이 친구는 죽었다 깨어나도 옥텟 규칙을 만족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그렇죠? 그다음에 붕소도 한번 생각을 해봐. 붕소도 원래 얘는 전자가 3개 있었어. 그래서 각각 하나씩 공유 결합을 해봤자 얘는 제일 바깥쪽 전자가 몇 개밖에 안 채워져? 6개밖에 안 채워지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 친구도 옥텟 규칙을 만족할 수 있어 없어? 없습니다. 요거 이해됩니까? 자, 요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고 좀 적어보자. 얘는 결합 방향수 몇 개? 2개. 비공유 전자쌍 있어 없어? 왜 이렇게 나와? 없죠? 얘는 결합 방향수 몇 개? 3개. 비공유 전자쌍수? 없어요. 얘는 결합 방향수? 4개. 1, 2, 3, 4개 맞나? 비공유 전자쌍? 없어요. 얘는 결합 방향수 3개에 비공유 전자쌍? 하나야. 요게 이제 비공유 전자쌍입니다. 맞죠? 그 다음에 얘는 결합 방향수 2개에 비공유 전자쌍 2개입니다. 맞죠? 그래서 각각 모양이 어떻게 돼? 이 친구 모양 뭐야? 직선형. 맞나? 그 다음 얘는요? 평면 삼각형. 맞죠? 평면 삼각형. 그 다음 얘는요? 그렇지. 이 친구는 사면체야. 맞나? 사면체. 그 다음에 얘는요? 삼각뿔. 그 다음 얘는요? 구분형입니다. 맞죠? 그래서 쌤이 여기서 외우라고 한 게 뭐였냐면 누가 한 평면 위에 올라가고 누가 한 평면 위에 못 올라가는지. 맞죠? 그리고 각도 다 외우라고 했었어. 맞죠? 자, 이 친구 각도 어떻게 되죠? 확실해? 너무 확실하죠? 여기 각도가 180도입니다. 맞습니까? 이 친구 각도 어떻게 되죠? 그렇지. 붕소를 기준으로 3개의 결합 방향이 가장 먼 거리로 배치가 된다라고 했을 때 전자쌍 반발 원리로 가장 먼 거리로 배치가 된다 했을 때 이렇게 삼각형을 이루게 되고 이 각도는 120도가 됩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얘는요? 그렇지. 탄소를 기준으로 가장 멀리 네 방향으로 배치한다라고 했을 때 약간 입체적인 모양이 나오죠. 그렇죠? 이런 모양이 나온단 말이야. 괜찮아요? 여기 수소야. 그렇죠? 메테인. 얘는 몇 도였지? 그렇지. 여기가 109.5도였습니다. 이거 외워야 돼요. 맞죠? 109. 뭐야? 이렇게 된다. 맞죠? 그 다음에 얘는요? 그렇지. 얘는 어떻게 된다 했어? 이게 질소가 이렇게 있고 쌤, 왜 결합 방향수가 3개 같은데 왜 얘랑 모양이 다르죠? 라고 할 때 이 비공유 전자쌍의 존재가 중요하죠. 요 비공유 전자쌍이 본인만의 독자적인 공간을 이렇게 가지고 있단 말이야. 맞죠? 그래서 나머지 결합 방향 3개가 어떻게 돼? 한 평면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살짝 밀려나는 거지. 맞죠? 그래서 요렇게 되는 거야. 맞나? 그렇죠. 이때 쌤이 이제 설명하기로는 요 결합이 사라졌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맞죠? 이때 요 결합은 이 결합이 차지하는 공간에 비해서 비공유 전자쌍은 얘는 결합을 안 하기 때문에 꽤 자유롭죠. 그래서 얘는 더 많은 공간을 차지를 해요. 그래서 요 짝대기 3개가 요 짝대기 3개보다 더 바깥쪽으로 이렇게 밀려나는 거야. 맞지? 그래서 이 각도는 얘보다 크다 작다? 작다가 되는 거야. 이해되겠어? 107도가 됩니다. 되겠나? 이게 삼각뿔형이죠. 이렇게 삼각뿔. 그 다음에 뭐야? 얘는요? 물은요? 그렇지. 구분형. 얘도 어떻게 돼? 산소가 이렇게 있고 비공유 전자쌍이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얘가 자기들만의 독자적인 공간을 이렇게 차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맞나? 그러면 이제 요 상태에서 이 짝대기랑 이 짝대기가 사라졌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맞죠? 언제 어서 오세요? 왜냐면 요게 요렇게 되겠다. 맞죠? 그래서 물은 구분형이 됩니다. 역시나 이것도 어때? 얘네들이 차지하는 공간에 비해서 비공유 전자쌍은 꽤 자유롭기 때문에 더 많은 공간을 차지를 합니다. 맞죠? 그래서 요 짝대기 2개가 요 3개보다 더 바깥쪽으로 밀려나는 거야. 맞죠? 그래서 이 각도는 더
커져 작아져? 작아져요. 몇 도? 그렇지. 104.5도가 됩니다. 그래서 요 각도랑 요 각도랑 요 각도가 여러분들 무슨 수열이죠? 등차 수열입니다. 맞죠? 외우기 쉽다. 괜찮나요? 순서 다 외우고 있죠? 확실합니까? 석진이 뭐 하고 있어요? 어떻게? 아니, 앞에 앉으면 좀 보이려나? 아, 안경 없으면 아예 안 보여요? 아, 그 도수, 그러니까 뭐 특수된 그런 안경인 건가? 아, 그치. 그런 거죠. 제일 앞에 앉아도 안 보여요? 어떻게? 그럼 이 수업 어떻게 들어요? 아, 카메라로? 안 불편하겠어? 일단 뭐 최대한 한번 해봅시다. 알았죠? 쌤이 육성만으로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한번 최대한.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거야. 마무리 해봅시다. 맞죠? 맞나? 응.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였냐라고 했냐면은 요거 뭐죠? 기억나니? 아세트산 맞죠? 어디 들어있어? 아세트산. 여러분들 식초에 들어있단 말이야. 맞죠? 여러분들 식초 즐겨 마시나요? 아, 미안합니다. 자, 여기서 요 각도를 알파 맞나? 요 각도를 베타 맞나? 요 각도를 감마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된다 했어? 누가 이제 요즘 구분되죠? 맞나? 바로 해봅시다. 이거 어차피 지난 시간에 했던 거니까 바로 해보자. 요 각도 알파는 잘 봐야 돼. 어떻게 돼? 요렇게니까 중심 원자가 누구야? 탄소야. 맞죠? 탄소는 결합 방향수 몇 방향? 네 방향. 비공유 전자상 있어 없어? 없으니까 이 친구는 무슨 모양을 만들어? 그렇지. 사면체를 만들어. 그러면 알파는 몇 도야? 그렇지. 109.5도야. 바로 나와야지. 맞죠? 그 다음에 요렇게 베타를 이루는 세 원소에서 중심 원자 누구죠? 탄소입니다. 맞나? 자, 이거는 이제 이 탄소랑은 다르죠. 얘는 결합 방향수가 4개였지만 얘는 결합 방향수가 몇 개야? 하나, 둘, 세 개야. 맞죠? 그리고 탄소는 당연히 비공유 전자쌍 있어 없어? 없으니까 이 친구는 결합 방향수 3개, 비공유 전자쌍 없으니까 이거 무슨 모양? 그렇지. 얘는 평면 삼각형이야. 평삼. 그럼 몇 도야? 120도. 맞죠? 120도. 괜찮나? 그 다음에 요 각도 감마는 요렇게 이루는 거잖아. 맞지? 산소, 수소. 중심 원자 누구야? 산소. 산소. 오케이. 산소. 그러면은 얘는 어때? 산소는 지금 이 여러분들 학교 시험 문제에서 선생님이 친절하게 비공유 전자쌍을 그려줄 거라는 희망은 버리세요. 절대 안 그려줍니다. 맞죠? 여러분들은 산소가 비공유 전자쌍이 몇 쌍 있다라는 걸 이미 알고 있어야 돼. 몇 쌍 있어요, 얘? 2쌍 있죠? 맞나? 그러면 얘는 비공유 전자쌍 2쌍에 결합 방향수 2개니까 무슨 모양? 그렇지. 얘는 구분형이야. 맞죠? 구분 동생 아니야. 구분 누나 아니야. 알았어? 몇 도? 그렇지. 104.5도. 그럼 누가 제일 작아? 감마가 제일 작고 알파가 그 다음으로 크고 베타가 제일 큰 거야. 맞나? 그러니까 이 모양을 믿으면 안 돼요. 여기 90도, 90도, 180도 이렇게 하면 틀립니다. 알았어요? 아시겠죠? 좋아요. 이렇게 일단은 분자 모양 복습 마무리하고요. 자, 이제 페이지 몇 쪽 펼 거냐면요. 오늘 할 부분은 3단원 첫 부분. 어디 있어? 104쪽. 104쪽 화학평형 파트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여기 지금 지웁니다. 쌤 여기 적는 게 화면에 보이나요? 여기 좀 남아 공간? 여기까지? 오케이. 뭐 여기 괜찮네요. 화학평형. 요거 비교적 좀 최근에 했었는데 좀 기억나십니까? 쌤이랑 화학 수업을 1월 전에 쌤이랑 하셨던 분들은 준서 기억납니까? 윤성이 그리고 수연이 맞나? 수연이 안 했구나.
1월부터 했구나. 좋네요. 자, 한번 봅시다. 화학평형은 뭐냐면 일단 요거부터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가역 반응이라는 게 있고요. 뭐가 있죠? 요 반대되는 개념. 그렇지. 비가역 반응이라는 게 있어. 맞죠? 가역 반응은 그냥 말 그대로 뭐예요? 역반응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비가역 반응은 역반응이 불가능하다. 맞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제 화학 반응식으로 적자면 A와 B를 반응시켜서 C랑 D를 얻었어. 근데 이 C랑 D를 반응시켜도 A랑 B를 얻을 수 있는 이 역반응이 둘 다 가능하다라는 뜻입니다. 맞죠? 괜찮나요? 그 다음에 비가역 반응은 반대죠. A랑 B를 반응시켜서 C랑 D를 얻었는데 요거는 가능해요. 정반응은 가능하죠. 근데 C랑 D를 반응시켜서 A랑 B를 얻을 수 있다, 없다? 그거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너무 쉽죠? 그거는 불가능하다. 그러면 이 친구는 반응이 어떻게 끝이 나냐면요. 이렇게 끝나. A랑 B를 가득 넣었어. 그럼 얘가 쭉 결합을 하겠죠. 반응을 할 거란 말이야. 맞나? 그럼 계속 넘어가. 그리고 그럼 얘는 계속 넘어가니까 이 친구 양은 점점 어떻게 돼요? 고갈되겠죠. 맞나? 그리고 얘 양은 점점 어떻게 돼? 늘어나요. 그러면 얘는 고갈돼서 제로가 된 채로 끝나고 얘는 늘어난 채로 끝나겠죠. 맞나? 이쪽으로 다시 올 수 있다, 없다? 없다야. 근데 가역 반응은 얘는 신기한 게 처음에 반응물을 가득 넣어줘. 맞나? 그러면 얘가 반응물이 가득한 상태에서는 반응을 점점 하죠. 그러면 얘 양은 조금씩 줄어들다가 줄어드니까 이 친구 양이 점점 이제 늘어난단 말이야. 맞죠? 이렇게 되지. 이게 반응물, 생성물이야. 이게 줄어들어. 얘가 생성되죠. 어느 정도 딱 됐을 때 얘 양이 역전되는 순간이 생기겠지. 맞나? 그러면 다시 어떻게 되겠어? 일로 오겠죠. 하다가 어떻게 돼? 결국에 딱 평형 지점이 생기는 거야. 맞죠? 이것도 남고 요것도 남는 지점이 생기는 겁니다. 맞죠? 그때를 뭐라고 부르냐면 화학 평형이라고 부르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화학 평형은 뭐냐면 화학 평형은 정반응 속도랑 속도를 보통 약자로 V로 쓰죠. 맞지? 이거 물리 시간에 배웁니다. 역반응 속도가 어떻게 되는 지점? 어떻게 되는 지점이야? 같아지는 지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속도랑 이렇게 가는 속도랑 같아지는 지점이고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얘가 0이 되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맞죠? 이게 중요해요. 이 친구가 0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야. 이 0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게 뭘 의미하냐면 동적 평형을 의미해요. 동적 평형. 여러분들 이 동적이라는 단어의 국어적인 의미를 잘 아시죠? 속도가 0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이런 거는 내신에 항상 학교 선생님들이 즐겨 내시는 거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어찌됐든 요 이제 가역 반응과 비가역 반응을 이해하셨고 이거를 각각의 케이스를 다 외우기보다는 비가역 반응의 케이스를 외우고 나머지를 가역 반응이라고 치는 게 조금 편할 것 같아요. 알아들었나? 자, 비가역 반응의 케이스 4개, 좀 유명한 거 4개를 좀 소개시켜 드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비가역 반응의 예시, 연소 반응이 있습니다. 맞나? 뭐 너무나 단순합니다. 여러분들 종이 태우면 어떻게 돼? 종이 태우면 하얀 종이가 어떻게 되죠? 타가지고 재가 돼요. 맞죠? 그 재를 하얀 종이로 되돌릴 수 있어, 없어? 그거 하면 이제 연금술사 되는 거야. 맞죠? 뭐 해보고 싶은 모양인 것 같은데, 그렇죠? 안 됩니다. 맞죠? 연소 반응. 그다음에 두 번째 뭐 있죠? 중화 반응 먼저 할까? 기체 생성 반응이 있습니다. 맞나? 기체 생성 반응 하면은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통합과학에서도 배우죠. 예를 들어서 뭐가 있냐면은 금속과 산의 반응이 있습니다. 맞죠? 어떻게 돼? 금속에다가 산을 섞으면은 무슨 기체가 발생하죠? 그렇지. 수소기체. 이게 산이라는 게 보통 이제
염산이나 이런 애들 보면은 뭐 황산 이런 거 있죠. 맞나? 염산, 황산 이런 애들을 금속이랑 반응시키면 요 수소 이온들이 전부 다 어떻게 돼? 수소 기체가 되어서 바깥으로 어떻게 돼? 날아가죠. 그러면 이게 바깥으로 날아가고 있는 애를 다시 잡아다 끌어와가지고 역반응 할 거야, 안 할 거야? 못 하죠? 그러니까 기체 생성 반응은 안 됩니다. 또 산이 금속과 반응하면은 그 수소 기체가 생기지만 여러분들 달걀 껍질 같은 탄산칼슘이랑 반응을 하면 산이랑 반응하면 무슨 기체가 발생하죠? 그렇지, 이산화탄소 맞나? 탄산칼슘과 산의 반응,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을 합니다. 맞죠? 요런 거는 또 뭐야? 기체가 또 공중으로 날아가 버리면은 그걸 다시 끌어와서 역반응을 일으킬 방법은 없단 말이야. 맞죠? 현재 맞지? 네,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앙금 생성 반응이라고 있습니다. 맞죠? 얘는 뭐냐면 이 친구는 뭐야? 기체가 되어서 공중으로 날아가 버리는 거야. 맞죠? 근데 앙금 생성은 좀 반대죠. 얘는 고체 덩어리가 돼서 바닥이 어떻게 되는 거죠? 가라앉는 겁니다. 맞죠? 그런 걸 우리 앙금이라고 표현을 하지. 맞죠? 그러니까 더 이상 반응을 하지 않는 고체 덩어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고체 덩어리가 돼서 바닥에 가라앉는 걸 이제 앙금이라고 하고 얘는 더 이상 화학 반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역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괜찮나? 안경 가지러 가요? 어디 있는데? 좋습니다. 자, 네 번째, 중화 반응입니다. 맞죠? 중화 요리 아닙니다. 중화 반응입니다. 중화 반응은 뭐야? 뭐와 뭐의 반응이죠? 산과 염기의 반응이야. 이거 통합과학에서 했지? 산과 염기의 반응을 중화 반응이라고 해요. 얘는 역반응이 일어나면 돼, 안 돼? 안 돼. 이거 역반응이 일어나면 큰일 나요. 왜 큰일 나는지 한번 보여줄까? 자, 이 뭐야? 염산이죠. 맞나? 염화수소야, 맞지? 얘를 염화수소인데 물에 녹이면 염산이 되는 거고. NaOH가 뭐죠? 수산화나트륨입니다. 맞죠? 요거 여러분들 그 어디에 많이 있어요? 그 화장실 그 뭐야 락스 청소할 때 쓰는 거 뭔지 알죠? 그 피부에 부으면 안 좋아요, 여러분들. 그 피부에 부으시면 안 되고. 자, 얘를 반응시키면 이제 뭐가 생성돼? 이제 이게 그렇지. 이게 중화 반응의 특징이죠. 물 분자 하나랑 염이 하나 생성되는 거야. 맞죠? H2O랑 Na 뭐야? Cl 맞나? 이거로 이제 물 얘는 염. 맞죠? 염화나트륨 괜찮나? 이렇게 돼. 자, 그러면 생각을 해봐. 얘가 만약에 가역 반응이야. 아침에 소금을 먹으면 좋다 그러거든요. 아침에 소금물을 마셨어. 물에다 소금을 타서 마셨거든. 근데 역반응이 일어나. 내 몸 안에 들어가니까 갑자기 이게 염산이랑 락스로 바뀌었어요. 큰일 나겠죠, 그렇죠? 내 몸이 이제 큰일 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 중화 반응은 역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이런 거 일어나면 안 됩니다, 맞죠? 그래서 이것도 대표적인 비가역 반응의 예시가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됐죠?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러면 요 정도 이제 가역 반응과 비가역 반응을 끝내보고 우리 이제 요걸로 가봅시다. 화학 평형으로 가볼게요. 화학 평형 적긴 했는데 동적 평형이라고 적어볼까? 화원 수준,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화학 수준에서 배우는 화학 평형이라고 하면 두 종류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상평형과 왜 그래? 헌주 좋습니다. 두 번째 뭐가 있냐면 용해평형이라고 있어요. 괜찮나? 오케이? 상평형, 용해평형 요 두 개를 조금 정확하게 이해를 한번 해봅시다. 알았어? 상평형은 뭐냐면 상태평형이라고도 하는데요. 쌤이 이제 그림으로 좀 설명을 해줄게. 식으로 적으면 이렇게 돼요. 좀 쉬운 걸로 가보자. 이게 뭐죠? 물입니다. 맞죠? L이 뭐야? L. 액체, liquid죠. 그렇지? 좋습니다.
얘가 이제 증발을 하면 뭐 돼요? 그렇지. 수증기. 맞죠? gas입니다. 괜찮나요? 가스 아니야. 여러분들 발음을 좀 살려줘야지. gas. 왜. 발음 좋죠? 그러니까. 미국 출신이야. 아메리카. 자, 이게 이제 또 어떻게 돼? 수증기가 다시 물이 될 수도 있는 거야. 맞죠? 이런 거 이제 보통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증발. 괜찮나요? 수증기가 물 되는 걸 뭐라고 해? 응축. 괜찮나? 그러면 이런 상태 변화도 당연히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것도 일어나고 이것도 일어나니까 이거는 가역 반응이야, 비가역 반응이야? 가역 반응이에요. 이때 동적 평형이라는 건 뭐야? 증발 속도랑 응축 속도가 어떻게 되는 거야? 같아지는 거고 그게 0이 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맞죠? 자, 그럼 그림 한번 그려봅시다. 어떻게 그려볼까? 뭐 대충 그려볼게요. 이 뭐죠? 그렇지, 비커야. 너무 그림을 잘 그렸다, 맞죠? 약간 디테일 살려볼까? 괜찮나요? 여기 이제 뭘 넣어? 물을 이렇게 넣죠, 맞나? 물이에요. 여기에 어떻게 하면 돼? 약간 요렇게 생긴 수조 같은 걸 뒤집어 가지고 밀폐된 공간을 만들어요. 맞나? 그러면 당연히 처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지금 액체밖에 없으니까 뭐가 활발하게 일어나겠어? 뭐가 활발하게 일어나죠? 증발이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맞죠? 그러다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은 어떻게 돼? 비커 점점 이상해지고 있어. 진행이 되면은 요런 수조에 액체 물의 양은 어느 정도 줄어들었겠죠. 맞나? 그리고 공기 중에 뭐가 가득해지죠? 수증기가 가득해지는 시점이 올 겁니다. 맞죠? 그리고 어떻게 돼? 이 증발되는 속도랑 무슨 되는 속도? 응축되는 속도가 어떻게 돼? 같아지는 지점이 분명히 와, 안 와? 온단 말이야. 맞죠? 이때 이 증발 속도랑 응축 속도가 같아지는 시점이 분명히 오는데 이게 당연히 0이 되면 안 되고 이 시점을 우리는 무슨 평형? 동정평형이라고 부르는 거야. 맞죠? 요거 이해되겠어요? 자, 이때 요거가 관련해서 쌤이 이제 몇 가지 학교에서 나올 만한 문제의 형태를 좀 제시를 해주면 요런 게 나옵니다. 그래프도 나올 수 있고요. 또 표 같은 것도 나올 수 있어. 한번 잘 봐봐. 요렇게 있어. 맞죠? 자, 첫 번째. 여기 이제 시간축이고 여기는 이제 속도축이라고 할게요. 괜찮나? 자, 요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 괜찮나? 어디가 동적 평형이죠? 딱 느껴지지? 어디야? 여기 맞습니까? 당연히 같아지는 지점 여기를 우리는 동적 평형이라고 부릅니다. 괜찮죠? 자, 이때 빨간색이 뭘 것 같아? 이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빨간색이 증발 속도야, 응축 속도야? 확실해? 확실합니까? 뭐죠? 무슨 속도죠? 빨간색이? 안경 어디서 났어? 집, 매직. 오케이. 잘 보여? 좋습니다. 얘는 뭐야? 증발 속도입니다. 맞죠? 이 친구는 증발 속도고요. 파란 건 뭐죠? 얘는 응축 속도야. 자, 왜 얘는 응축 속도는 왜 제로에서 시작하지? 처음에 액체 물로만 시작했기 때문에 수증기가 있어, 없어? 수증기가 없는데 응축을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얘는 제로에서 시작해서 수증기 양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속도가 점점 올라오는 거야. 맞죠? 그리고 딱
이제 수증기량과 이 물의 양이 어느 정도 균형을 딱 이뤘을 때 그 속도가 같아지는 지점 우리가 동적 평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거 알아들었니? 여기서 조금 여러분들이 이제 필기를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쌤이 한번 설명해 준 부분이긴 한데 이 파트에서 이런 게 좀 있거든. 자, 쌤이 지금 그린 요 증발 속도 그래프는 like 무슨 함수죠? 이거 상수함수야, 맞지? 그러니까 이 말은 속도가 일정하다라는 거 아니야? 맞니? 자, 여기서 요거 하나 적어줄게요. 요거는 책에 없거든. 교과서에도 잘 없는데 가끔 이제 어떤 선생님은 좀 설명을 하시더라고. 증발 속도를 결정하는 변수. 맞나? 증발 속도를 결정하는 변수가 하나 있죠. 맞나? 뭐죠? 혹시 기억나시는 분? 유일한 변수가 하나 있어요. 그렇지. 이 뭐야? 이 공기 중과 이 물에 만나는 요 표면적. 맞나? 이 물의 표면적이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쌤 국어는 기다린다. 뭐라 적어야 돼? 공기와 닿는 물의 표면적이 되는 거야. 이해했어요? 표면적. 그러니까 뭔가 이게 논리적으로 좀 생각해 보면 당연한 이치입니다. 이 물이 이제 수증기가 되는 지점이 어디냐면 당연히 요 표면이죠. 좀 입체적으로 한번 그려볼까? 요 표면적인 부분이 어떻게 돼? 공기와 맞닿아 있으니까 수증기가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란 말이야. 맞죠? 아니 갑자기 여기 있는 물 분자가 기체가 돼서 날아가지는 않을 거 아니야. 맞지? 이 표면적, 이 표면에 있는 면적이 증발 속도를 결정한다라는 거야. 맞죠? 따라서 이 비커 같은 경우는 이게 증발을 해도 물의 표면적이 어때? 계속 똑같죠? 이 비커가 원기둥 형태니까. 맞지? 그러면 이제 이거를 약간 까다롭게 내면 어떻게 낼 수 있겠어? 이 뭐죠? 삼각 플라스크야. 맞죠? 그러면 삼각 플라스크에 이렇게 물을 채워놓고 얘를 증발시킬 수도 있을 거 아니야. 맞니? 그러면 이 친구는 증발 속도 그래프가 상수함수가 나와 안 나와? 얘는 안 나오겠죠. 얘는 어떻게 될 것 같아? 이게 증발하면 할수록 물의 표면적이 어떻게 되죠? 올라가지. 이게 좀 증발하면은 요렇게 늘어나고 맞나? 조금 더 증발하면은 요렇게 늘어나는 거야. 맞죠? 맞죠? 그러면 얘는 증발 속도가 처음에는 뭐 y절편 좀 작은 y절편을 갖고 시작하다가 쭉 올라가게 되는 거야. 이해되니? 그 와중에 응축 속도는 제로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따라잡을 수가 있겠죠. 맞나? 응. 그리고 만나고 난 다음엔 어떻게 되겠어? 물의 표면적이 더 이상 변화가 없을 거 아니에요. 맞지? 그 상태부터는 상수함수 맹키로 이렇게 유지가 되겠지. 이해되겠나? 따라왔어? 빨간색, 파란색 섞이면 보라색이에요. 맞죠? 쌤 또 미적 감각 있잖아요. 증발 속도, 응축 속도. 이거 이해됩니까? 이런 그래프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조금 더 까다롭게 내면 빠삐코에다 물을 채워가지고 이런 건 안 나오겠죠? 거북왕이야? 거북알. 아니면 그거 뭔지 알지? 그거 뭐죠? 이거 그 뒤집는 정수기통. 맞죠? 요런 걸로 문제 내면 어떻게 되겠어? 어렵죠. 좋은데? 어렵죠. 아주 어렵단 말이야. 이런 걸로 문제 내시면은 그냥 때리세요. 출제하신 분 때리세요. 알았죠? 이게 안 나오겠지, 이렇게. 그치? 뭐, 기껏해야 요 정도? 요거 알아들었습니까? 증발 속도를 결정하는 변수는 물의 표면적이 결정을 한다. 자, 이제 그래프는 이렇게 나올 것이고, 표는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 이제 증발 속도, 여기가 이제 응축 속도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시점을 뭐 T1, T2, T3, T4 이렇게 제시를 했다 칠게요. 그리고 문제에서 슬쩍 알려줘. 여기서 평형이 되었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야. 괜찮나? 맞죠? 그런 다음에 자, 좀 쉽게 내볼게요.
요렇게 있다라고 치자. 맞죠? 맞나? 자, 다른 하나를 골라보시오. 이런 거 어떻게 돼? 어렵나? 뭐, 그냥 보이죠? 다른 하나 뭡니까? 요거야. 맞죠? 뭐, 얘는 상수함수니까, 쭉 해서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 B면 아니지. 여기가 B겠죠? 여기가 C, 맞죠? 그 다음에 E는 여기일 거야. 맞죠? D는 이쯤 되겠지. 그쵸? 여기 혼자 다르단 말이야. 맞죠?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돼가지고 다른 하나 고르라고 하면은 요거 D 골라주시면 되는 거야. 쉽죠? 이해되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요런 게 이제 상태 변화의 평형이라고 해서 상평형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물의 상태가 변하는 걸 이제 가역 반응으로 생각을 했을 때 여기서도 동적 평형의 예시를 이렇게 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요거 알아들었죠? 넘어갑니다. 넘어갑시다. 자, 요거까지 하고 좀만 쉴게요. 자, 용해 평형은 뭐냐면 용해가 뭐죠? 녹는 거야. 맞죠? 녹는 거야. 왜 한번 적어보자. 이 설탕이랑 물 섞으면 뭐 돼? 그렇지. 오. 이제 우리가 약간 놀리는 것 같은데, 자, 설탕을 용질이라고 합니다. 맞죠? 물을 뭐라 하죠? 용매라고 하고요. 설탕물을 용액이라고 합니다. 괜찮나요? 여러분들 아까 했던 거야. 물에다가 이제 설탕을 녹였을 때 이게 무한히 녹는 건 아니에요. 물에는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양이 정해져 있단 말이야. 맞죠? 그래서 어느 정도 녹고 더 안 녹으면 이게 전부 다 어떻게 돼? 다시 석출이 된단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무슨 반응이야? 가역 반응이야? 비가역 반응이야? 가역 반응이죠. 맞나? 요거를 뭐라고 할까? 용해라고 하면 되겠죠. 맞나? 용의 속도가 있을 것이고 녹아있는 설탕이 다시 용질로 되돌아오는 요거를 그렇지 석출 속도라고 하면 될 겁니다. 맞죠? 그러면 역시나 여기서도 뭐가 돼? 용해 속도랑 석출 속도가 같아지는 지점이 생겨 안 생겨? 생깁니다. 맞죠? 우리는 이걸 무슨 평형? 동적 평형이라고 부르는 거야. 괜찮아? 알아들었어? 알아들었어? Understand? 모른다스탠? 오케이, 넘어갑시다. 자, 쌤 레파토리 이제 다 아시겠죠? 자, 졸면 안 돼. 자, 물이 이렇게 있고 각설탕을 이렇게 녹였어. 맞지? 그러면 요 이제 각설탕이 이제 녹아 들어간단 말이야. 맞죠? 녹아 들어가면은 처음에는 무슨 속도가 크고 무슨 속도가 제로부터 시작하겠어. 얘가 크고 얘는 당연히 제로겠죠. 맞지? 그리고 설탕이 이제 조금씩 녹아 들어가기 시작하면 얘가 이제 상당히 불규칙적으로 이렇게 녹아 들어갑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유체역학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규칙성이 없어. 그래서 이 용해 평형 같은 경우는 이런 그래프 문제를 낼 수가 없습니다. 용해 속도 그래프가 만약에 이걸 그래프 문제로 낸다 그러면 용해 속도 그래프가 약간 이런 느낌으로 나와요. 의미를 가지지 않는 거야. 맞죠? 그러니까 녹는 속도가 이 설탕의 표면적이 결정을 할 텐데 각설탕은 랜덤으로 이렇게 녹아 들어가기 때문에 이 그래프가 의미를 가지진 않아요. 그래서 얘는 그래프 문제가 나오진 않고요. 어찌됐든 설탕이 일부 녹아 들어가면은 무슨 현상이 생기냐면 용해와 석출 속도가 같아지는 지점이 생깁니다. 맞죠? 우리는 이걸 이제 동적 평형이라고 부르는데, 자, 이 설탕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을 실험이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 요 실험을 하나 이해해보자. 흑설탕과 뭐죠? 백설탕 실험이에요. 맞나? 요거는 이제 쌤이 여러분들 좀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쌤이 흑설탕, 백설탕으로 하는데 보통은 어떤 걸로 하냐면은 책에 있나? 책에 비슷한 게 하나 있을 건데 음...
책에는 없는데 요 하나 적어드리면은 이렇게 하기도 해요. 여러분들 요게 소금이란 말이야. 맞죠? 이때 보통 이제 염소가 35짜리 염소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 무슨 원소라 하죠? 기억나니? 동위원소 맞죠? 질량수가 다른 원소야. 맞나? 요거 두 개로 실험을 하는 문제도 나오고, 아니면 쉽게 하면 요렇게 두 개로 낼 수도 있어요. 맞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실험이냐면, 선생님이 한번 예시를 주면, 이게 비커에 물에다가 백설탕을 가득 녹였어. 와, 가득 녹였어요. 포화 상태가 됐고, 일부는 바닥에 이렇게 가라앉겠죠. 맞습니까? 일부는 이렇게 바닥에 가라앉는단 말이야. 그러면 이 상태는 우리가 설탕이 더 녹을 수 있어, 없어? 더 녹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포화 상태니까. 맞지? 지금 이 상태 포화 상태인 거 이해됩니까? 포화 상태야. 자, 이 포화 상태에서 뭐를 하냐면 여기에다가 흑설탕을 집어넣어요. 맞나? 그러면 포화 상태에서 흑설탕을 집어넣으면 이 설탕물 색깔이 흑색으로 변할까 안 변할까?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변해 안 변해? 포화 상태인데? 포화 상태면 설탕이 더 녹아 안 녹아? 안 녹아. 그러면 흑설탕을 더 넣는다고 이게 변해 안 변해? 포화 상태잖아. 설탕이 더 녹아 안 녹아? 안 녹아요. 그러면 흑설탕을 여기에 추가적으로 녹인다라고 했을 때 바닥에 그대로 가라앉겠죠. 그러면 이게 설탕물 색깔이 흑색으로 변해 안 변해? 선생님, 아니, 백설탕 나오면 흑설탕 들어가잖아요. 그렇지. 이게 뭐냐면 이거 한번 근데 이게 좀 이렇게 낚여줘야 쌤이 그렇지 않죠 하면서 이제 약간 진행을 할 텐데. 자, 흑색으로 변해 안 변해? 포화 상태에서 흑설탕 넣으면 안 변하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자 봐봐요. 그러지 말고, 자 요거 때문이야. 속도가 0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무슨 뜻이냐면, 이미 이게 포화 상태여도 이 석출되어 있는 설탕이 계속 녹아 들어가고 있고, 녹아 있는 설탕이 계속 어떻게 되는 거야? 석출되고 있는 거야. 맞죠? 근데 그런 와중에 포화 상태에서 흑설탕을 딱 집어넣으면 이 흑설탕이 그대로 바닥에 가라앉는 게 아니라 얘도 이 용의 속도랑 석출 속도가 제로가 아니기 때문에 이 흐름에 어떻게 돼? 몸을 맡기게 되는 거죠. 맞나? 그래서 얘도 일부는 녹아 들어가고 일부는 가라앉는 요 흐름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설탕물 색깔이 흑색으로 변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이 실험 자체가 뭐를 확인하는 실험인 거야? 동적 평형에서 이 용의 속도랑 석출 속도가 제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를 확인하는 실험입니다. 맞죠? 이 실험 증명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근데 이거를 이제 흑설탕, 백설탕으로 보통 내진 않고요. 보통 이런 동위원소, 이런 소금을 가득 녹여놓은 용액에다가 포화 상태로 녹여놓은 용액에다가 얘를 딱 집어넣었을 때 이 원소가 이 용질, 그러니까 녹아있는 이 소금에 발견이 되냐 안 되냐 이런 걸로 실험을 하거든요. 그럼 당연히 얘가 발견이 되겠어 안 되겠어? 되는 겁니다. 맞죠? 역시나 이것도 얘네 둘의 속도가 제로가 아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야. 이거 이해되겠니? 따라왔어? 네, 좋습니다. 자, 요게 이제 동적 평형의 두 번째 시 용해 평형이었고요. 오늘 지금 어디까지 했냐면은 105쪽까지 이제 설명을 다 한 거고, 요 뒷부분 문제는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풀어보고 모르는 거는 쌤한테 질문을 한번 해주세요. 알았지? 자, 조금만 쉬었다가 평형상수까지 조금 이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만 쉬었다 하자. 자, 평형상수 K입니다. 맞죠? 이 평형상수라는 의미는 어느 반응에서만 나오냐면 이 친구는 가역 반응에서만 쓰입니다. 알겠나? 가역 반응에서만 쓰인다. 가역 반응에서만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비가역 반응에서는 쓴다 안 쓴다? 안 쓴다라는 거예요. 자, 평형상수 K의 정의를 먼저 설명을 하고 왜 이거를 비가역 반응에서는 안 쓰는지를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평형상수 K는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이 정의가 뭐냐면 이거 페이지는 어디냐면 페이지 어디야? 112쪽이에요. 112 알죠? 자, 얘는 어떤 의미냐면은 평형 상태에서 반응물 농도의 곱에 대한 생성물 농도의 곱의 비야. 되겠나? 자, 그래서 요거를 조금 이제 수식화해서 적으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A랑 B를 반응을 시켜서 C랑 D를 얻는 가역 반응이 있다라고 칩시다. 맞나? 자, 이게 이제 아까 했던 거지만 다시 좀 적으면 이게 가역 반응이 이제 비가역 반응이면 이게 역반응이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요. 그러면 반드시 이거는 우리 1단원에서 했었어. 이게 비가역 반응이면 이렇게 반응을 시켰을 때 이 친구 양과 이 친구 양이 유한할 때 반드시 뭐가 생겨? 이 둘 중에 하나가 한계 반응물, 고갈되는 놈이 생긴단 말이야. 맞죠? 반드시 한계 반응물이 생겨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뭐 얘가 고갈이 되면 제로가 되겠죠. 맞지? 아니면 얘가 고갈이 되면 제로가 될 겁니다. 맞나? 근데 이제 가역 반응이면은 어떤 현상이 생겨? 고갈이 되는 현상이 생겨 안 생겨? 안 생기죠. 그러니까 반응물을 가득 넣어서 반응을 진행시키더라도 얘가 어느 정도 줄어들고 얘가 어느 정도 늘어나게 되면은 반드시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아지는 지점이 생기고 그때부터는 겉보기로 봤을 때 딱 반응이 멈춘 것처럼 딱 보인단 말이야. 맞죠? 그러면 얘 양도 어느 정도 있고 얘 양도 어느 정도 있고 얘 양도 어느 정도 있고 얘 양도 어느 정도 있을 거란 말이죠. 맞나? 이때 자 복습한다 생각하고 쌤이 한번 기호를 적어 드릴게요. 요런 기호 기억납니까? 가우스 아니고 자 화학 시간이란 말이야. 맞죠? 가우스면은 어떻게 돼? A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가 되는 거고요. 맞나? 가우스보는 아니고 우리가 요거를 이제 기억을 해야 돼. 화학에서는 어떤 물질명을 이렇게 적고 대괄호로 감싸면 이게 뭐냐면 A의 몰 농도가 돼요. 되겠나? A의 몰 농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몰 농도에 대해서 사실 공부를 하긴 해야 되는데 일단은 이렇게만 적고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이제 K의 정의는 어떻게 되냐면 잘 봐요. K는 반응물 농도의 곱의 대한이잖아. 맞지? 이거 혹시 이거 초등 수학이긴 한데 기억나니? 뭐뭐의 대한이라고 하면 얘가 분모의 자리 잡아, 분자의 자리 잡아. 모의 자리 잡지. 맞죠? A 몰농도 반응물, 그치? A와 B의 몰농도의 곱분의, 맞아? 뭐의 곱? 생성물의 몰농도의 곱이 됩니다. 요게 반응 평형상수 K가 되는 거야. 요거 알아들었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봐. 비가역 반응이면 이 둘 중에 반드시 하나가 뭐가 된다고? 제로가 되잖아. 고갈되잖아. 그러면 분모가 뭐가 돼? 0되죠. 그러면 그 숫자는 어디로 가요? 뭐 극한 개념으로 가야 돼, 맞지? 뭐 이제 화학에서 극한까지 공부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비가역 반응에서는 평형상수를 쓸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요거 알아들었니? 좋습니다. 자, 이걸 조금만 더 일반화해 볼게요. 화학 반응식이 이 개수가 전부 1, 1, 1, 1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맞지? 어떤 A 물질을 개수 스몰 a, B 물질 개수가 스몰 b, 가역 반응 C 물질의 개수가 스몰 c, D 물질의 개수가 스몰 d라고 해봅시다. 괜찮아? 뭐 좀 쉬운 걸로 하면 이런 거 있죠. 이거 뭐야? 물 생성돼. 맞나? 그렇지. 오, 좋아. 자, 그러면은 이게 개수가 2, 1, 2잖아요. 맞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요 2의 의미를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이 의미 아닙니까? 맞죠? 조금 이제 풀어서 적으면 얘도
요런 의미 아니겠어요? 맞나? 맞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저 정의에 따라서 평형상수 K를 적으면 어떻게 돼? H2의 농도를 몇 번 곱해줘야 되죠? 2번 곱해줘야 돼. 이 제곱이 올라가면 되겠지, 맞나? 그리고 O2의 농도를 한 번 곱해주고 그것분에 H2O의 몰 농도를 몇 번 곱해? 2번 곱하면 되는 거야, 맞죠? 그러니까 이 계수가 어디에 자리를 잡고 있죠? 이 자리 뭐라 하죠? 왜 그래? 쌤이 만질까? 괜찮아? 확실하죠? 나 믿는다? I believe you. 오케이. 편집할게요. 열심히 해볼게요. 자, 요 계수가 지금 어디 자리 잡고 있어? 평형상수 K에서? 아래 위요? 위라고 하면 좀 약간 이제 수학적으로 이게 무슨 자리? 분자 자리? 지수 자리. 그렇지. 지수잖아, 지수. 지수 자리에 이렇게 자리 잡는 거야. 맞죠? 괜찮나요? 그러면 요것도 이제 조금 일반에서 적으면 평형상수 K는 어떻게 적을 수 있어? A의 몰농도에 A제곱. 괜찮나요? B의 몰농도에 B제곱. 괜찮나요? 분해. C의 몰농도에 C제곱. 맞나요? D의 몰농도에 D제곱. 요렇게 정의가 된다라는 겁니다. 알아들었어? 평형상수 K의 정의입니다. 요거 이해되겠어? 됐나 안 됐나? 됐습니다. 괜찮아? 다만 이건 언제만 사용할 수 있다? 가역 반응에서만 사용하는 거야. 맞지? 가역 반응, 동적 평형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예. 근데 저 그 물 반응식 있잖아요. 네. 순수한 액체 제외니까. 그렇지. 나중에 할 거예요. 순수한 액체랑 고체는 제외이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뺄 건 더 빼줘야 돼. 그걸 기억하고 있었구만. 아주 좋습니다. 자, 이제 조금 더 진행을 해보자면 이제 평형상수 K에 대해서 조금 디테일하게 가봅시다. 요거 예시로 쌤이 문제 하나 그냥 가볍게 한번 지금 만들어 봅시다. 책에 있는 걸로 한번 해볼까? 책에 있는 걸로 말고 그냥 쌤이 지금 만들어 볼게요. 요걸 그냥 가스로 할게. 물로 하면 문제가 되니까 알았지? 그냥 전부 가스로 하고. 자, 우리 1단원 했었던 건데 보통 우리가 쌤이 여기서 어떻게 한다 했어? 초반 남 작성하라고 했죠. 맞나? 초기량, 반응량, 남은 양 이렇게 되는 거야. 맞죠? 쌤이 그냥 막 숫자를 적어 볼게요. 초기에 이제 H2 가스를 좋아하는 숫자 아무거나 한번 얘기해 주세요. 오케이, 5콜. 5몰 농도를 넣었어. 괜찮나? 그리고 산소를 몇 몰 농도 넣었다라고 해볼까? 좋아하는 숫자 아무거나 얘기해 주세요. 4? 4? 4. 오케이. 됐나? 다 넣었다라고 했어요. 자, 이랬더니 이제 지금 보면 이게 무슨 반응이야? 비가역 반응이야? 가역 반응이야? 가역 반응이니까 이게 고갈이 돼? 안 돼? 한쪽이? 안 되지. 이게 둘 다 남는단 말이야. 맞죠? 일단 쌤이 그냥 가볍게 하나 예시를 들어볼게. 이 친구가 4몰 농도가 소비됐다라고 칩시다. 괜찮아? 자, 그러면 이렇게만 딱 줘놓고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를 내냐면 이 친구의 평형상수를 구하시오라는 문제를 낼 수가 있어. 맞나? 자, 어떻게 되겠어? 자, 오랜만에 복습하는 건데 반응량의 B는 무슨 비랑 같아요? 개수비랑 같아 달라? 같죠? 그러니까 얘가 4몰 농도 반응했다라는 거는 얘는 몇 몰 농도 반응한다는 뜻이야? 의? 4몰. 개수비가 몇 대 몇 대 몇이죠? 얘 왜 1이야? 2죠. 자, 그러면 얘 몇 몰 농도 소비되는겨? 2몰 농도 소비되고 얘 몇 몰 농도 생성되는 거야? 4몰 농도 생성되는 거야. 맞죠? 그러면 남은 양 어떻게 되지?
1이 되고 얘는 어떻게 되죠? 2몰 농도 되고 얘는 어떻게 돼? 4몰 농도 되는 거야. 맞죠? 그러면 이제 이 K 구할 때 이제 어떻게 하면 돼? 이게 이제 요렇게 반응을 하고 이렇게 남았다라는 것은 이 상태가 지금 무슨 상태라는 거야? 화학 동적 평형 상태라는 거야. 맞죠? 이 상태를 동적 평형 상태라고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시고 이제 요 평형 상수 K를 구하기 위한 요 작업을 해주시면 되는 거야. 맞죠? 자, 불러봐요. 어떻게 돼? 1의 제곱 맞나? 2니까 곱하기 2의 1제곱 맞죠? 분의 4의 제곱 해서 얼마야? 오, 암산이 돼? 이겸사이네. 8이죠.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평형상수 K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맞죠? 자, 그러면 쌤이 가볍게 예시를 든 건데 하나 더 해볼게요. 여러분들 이번에 직접 계산을 해봐. 알았지? 조금 다른 화학 반응식으로 한번 해보자. 이번에는 요걸로 한번 해볼까요? 암모니아 생성 반응인데요. 그러니까 사실 비가역 반응이기는 한데 쌤 그냥 가역 반응이라고 치고 그냥 할게요. 알았지?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된다. 맞죠? 자, 초반남이야. 맞나? 후반남 아니에요. 자, 초기에 얘를 8몰 농도 넣었고요. 괜찮아? 얘를 14몰 농도 넣었대요. 맞죠? 근데 이 친구가 3몰 반응했대요. 맞아? 자, 요렇게만 딱 주고 뭘 물어? K를 구해보세요. 이렇게 물을 수 있어. 맞죠? 자, 쌤 시간 2분 드릴 테니까 한번 계산해봐요. 암산이 되니? 연필 안 들고 지금 암산하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나왔어요? 나왔나? 얼마 나왔죠? 나 자신 있게 답을 한번 얘기해 보겠다. 헌주 얼마? 625분에 36. 625분에 얼마? 36. 36. 오. 약분 안 되나 이거? 아, 안 되는구나. 혹시 난 답이 좀 다르게 나왔다. 내가 맞았어. 없어? 맞아? 제가 암산 결과는 이렇지 않은데? 한번 해봅시다. 자, 일단 반응량비는 여러분들 계수비랑 똑같다 했어요. 맞지? 그러면 얘 3몰 농도 반응하면 얘 몇 몰 농도? 9몰 농도 반응해서 얘 몇 몰 농도 생성돼? 6몰 농도 생성돼. 그러면 이제 남은 양이 5몰 농도 5네. 맞죠? 얘도 6몰 농도. 맞나? 그러면 이제 K 어떻게 계산돼? 5의 1제곱 곱하기 5의 세제곱분의 6의 제곱이네. 맞나? 이 문제가 너무 쉽네. 맞죠? 5의 4제곱은 625란 말이야. 맞죠? 625분의 36. 잘했네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풀 수 있겠죠? 좋습니다.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요거를 좀 적어볼게요. 평형상수 K의 성질이 좀 있어요. 평형상수 K의 성질. 딱 두 가지만 좀 적어드릴게요. 첫 번째 뭐가 있냐면 평형상수 K는 오직
오직 온도에만 의존합니다. 되겠나? 오직 온도에만 의존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온도가 유일한 변수란 뜻입니다. 알아들었지? 맞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압력이 바뀐다라고 했을 때 평형상수 K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온도에만 의존하는 거니까. 알았지? 자, 뭐 아까 했던 단순한 예시로 가볼게요. 물 생성 반응이 이렇게 있다라고 칩시다. 맞죠? 이렇게 있을 때 뭐 얘를 뭐 한 4몰 얘를 한 3몰 놓고 이 친구가 2몰 반응하고 이 친구가 1몰 반응을 해서 얘가 2몰 생성됐어. 맞죠? 그리고 얘가 이제 2몰 남고 얘가 이제 2몰 남고 얘가 이제 2몰 생성됐다라고 했을 때 쌤이 막 적은 거긴 한데 자 갑자기 이 반응에서 넣어준 수소의 양을 대폭 늘려요. 한 800몰 정도 넣었다라고 칩시다. 괜찮나? 맞죠? 그러면 생각을 해봐. 원래 4몰 정도, 3몰 정도 넣었을 때는 이렇게 평형 상태로 끝나서 평형상수 K가 어떤 값으로 도출이 될 거 아닙니까? 맞죠? 근데 이 친구 양을 대폭 늘리면 이 K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어? 아니야. 그런 말 하시면 안 되고요. 조용.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자, 다시. 그러니까 이게 낚기가 쉬워요. 얘를 대폭 늘렸으니까 뭔가 이 친구 값들이 변하면서 K 값도 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맞죠? 근데 그게 맞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야. 평형상수 K는 오직 뭐에만 의존한다고? 온도에만 의존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얘 양을 대폭 늘려도 이 안에서 조정이 돼요. 조정이 돼가지고 이 K 값은 어떻게? 그대로 유지가 되도록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요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게 어떻게 유지가 되냐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쌤이 좀 러프하게 좀 거칠게 좀 설명을 해볼게요. 이게 K가 만약에 이 값이면 2의 2제곱 곱하기 2분의 2의 2제곱이라서 얼마야? 2분의 1이죠. 맞나? 근데 이제 이게 800몰 그냥 이 친구 수치를 대폭 늘려.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게 평형 상태에 도달을 하면은 얘가 굉장히 많이 남겠죠. 이 친구가 굉장히 많이 남을 거야. 근데 얘가 많이 남는 대신에 이 친구 양이 어떻게 되죠? 굉장히 조금 남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거의 뭐 소수점 단위로 남을 거란 말이야. 얘가 많으니까. 그리고 얘도 어느 정도 생성이 되겠지. 맞나? 그러면 이게 좀 거칠게 설명하는 거긴 한데 이 K 값을 구할 때 쌤, 얘 때문에 분모가 너무 커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 맞지? 근데 이 수치를 누가 보완을 해줘? 얘가 보완을 해주는 거야. 여기가 여기서 곱해지는 이 친구의 양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뭐 요렇게 됐을 때 이 값 자체가 2분의 1에서 2분의 1이랑 같다 다르다? 같을 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알았지? 그러니까 평형상수 K는 변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온도밖에 없다라는 걸 여러분들 알아주셔야 돼요. 알아들었어? 그러면 쌤이 지금 이거를 뭐 수학적으로 계산해서 문제로 낼 수는 없겠지만 만약에 이런 식으로 평형상수 K를 줘놓고 얘네 둘 중에 한 양을 바꿔. 그럼 이거를 수치적으로 이 K 값이 똑같이 나오도록 하는 걸 여러분들이 수학적으로 또 계산을 해볼 수가 있겠죠. 맞나? 쌤 무슨 말하는지 알아듣겠어? 뭐 이런 거는 좀 나중에 쌤이랑 문제 풀이를 할 때 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두 번째 평형상수의 성질입니다. 두 번째. 순수한 액체와 고체는 제외합니다. 이게 좀 중요하거든요. 다시 순수한 액체와 고체는 평형상수 K식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여러분들 책 보면은 책에 좀 나와 있긴 할 거예요. 보면 112쪽 저 밑에 한번 볼래? 112쪽 저 밑에 보면은 112쪽 제일 아래쪽 봐봐. 쌤이 책에 있는 걸로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 HNO2 보여? 제일 밑에. HNO2 수용액 맞나? 보이니? 를 물에다가 이렇게 녹였더니
뭐가 됐어요? 이게 가역 반응이죠. NO2-라고 하는 이온과 H3O 플러스 이온이 생성이 됐어. 맞죠? 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야. 근데 K를 계산하는 식에 뭐가 하나 빠져 있지 않니? 뭐 빠져 있어. 얘 몰농도 곱하기 얘 몰농도분의 얘 몰농도 곱하기 얘 몰농도 해야 된단 말이야. 맞죠? 근데 여러분들 책 보면 뭐가 하나 빠져 있죠? 그렇지. 요렇게만 나타나 있단 말이야. 이거 몰농도분의 NO2- 이온과 H3 하이드로늄 이온의 몰농도 곱 요렇게만 되어 있고 원래 여기 자리에 있어야 될 요 친구가 빠졌어 안 빠졌어? 빠졌죠. 맞나? 그러니까 이거 왜 빠졌냐면 이 물이 무슨 상태야? 순수한 액체이기 때문이에요. 알아들었나? 그러니까 이게 액체는요. 몰농도로서의 의미를 가지질 않는 거예요. 액체나 고체는. 맞나? 몰농도라는 거는 용액의 부피분의 용질의 몰수거든요. 근데 물이 물의 용질이 될 수가 있어 없어? 없죠. 물이 물에 녹는다? 이 무슨 표현이 좀 어색하잖아. 맞죠? 그래서 항상 이 평형상수 K를 계산할 때는 이 순수한 액체나 순수한 고체 같은 경우는 계산식에서 제외를 시켜주는 겁니다. 알아들었니? 그러면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아까 했던 건데 요 녀석이랑 요 녀석을 이제 합쳐서 이제 이게 이제 수증기가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리퀴드를 만든다라고 해봅시다. 괜찮나? 그러면 요 친구 계산할 때도 이제 뭐를 제외시켜줘야 돼? 얘를 제외시켜줘야 돼. 맞죠? 그러면 이거 분자 뭐가 올라가야 돼요? 이거 K 계산할 때? 0이 아니죠. 1이 올라가는 거예요. 맞지? 분자는 1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거 이해하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K를 계산할 때는 액체와 고체를 제외시켜줘야 된다. 요거 잘 이해해 주시고. 자, 평형상수 K의 특징을 한번 볼게요. 첫 번째, K의 크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요 의미를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K가 크다. 그러니까 평형상수 K가 크다라는 것은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런 거잖아. 봐봐. K가 크대요. 그러면 이 숫자가 커지려면 분모는 어떻게 돼야 되지? 작아져야 되고 분자는 커져야 돼. 그러면 어떤 화학 반응식이 이제 동적 평형 상태로 갈 때 얘 양이 줄어들고 얘 양이 늘어난다라고 할 때 K 값이 커지려면은 이 친구가 커져야 되니까 이 친구 양이 어떻게 돼야 돼? 많아져야겠죠. 이 친구 양은 어떻게 돼야 되죠? 적어져야 돼요. 맞아? 그러니까 얘는 확 적어지고 얘는 확 많아져야 K 값이 커지는 거예요. 맞나? 그 말인즉슨 정반응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거야? 역반응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거야? 한번 생각해봐. 정반응이. 그렇지. 정반응이 활발하게 일어나야 얘는 쭉 줄어들 거고 얘 양이 쭉 늘어날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K가 크다라는 뜻은 정반응이 어떻다라는 뜻이 되는 거지? 우세하다라는 뜻이 되는 거야. 이해하겠어요? 그러면 반대로 K가 작다라는 거는 무슨 의미야? 그렇지. 역반응이 우세하다라는 뜻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얘가 커지고 얘가 줄어들려면 역반응이 활발해야 이 친구 양이 줄어들고 이 친구 양이 늘어나는 거니까. 맞죠? 이거 따라왔니? 이게 이제 책에서는 그래프상으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놨어요. 좀 쉽게 가볼게요. A랑 B 요렇게 좀 그냥 아주 간단한 화학 반응식에서 여기를 이제 몰롱도라고 할게요. Y축을. 책에 있는 걸 그대로 한번 적어볼까? 처음에 넣어준 양을 똑같이 시작을 했다라고 해봅시다. 이게 빨간 걸 A, 파란 걸 B라고 할게요. 맞나? 똑같이 시작을 했는데 A 양이 요렇게 되고 B 양이 요렇게 된다라고 해볼게요. 맞죠?
그러면 농도가 변하다가 일정해지는 이 지점이 무슨 지점이 되는 거야? 그렇지. 여기가 동적 평형 상태가 된단 말이야. 맞죠? 자, 이때 A가 위에 있고 B가 밑에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친구는 K 값이 크겠어, 작겠어? K가 크겠어, 작겠어? 다시 생각해 봅시다. 요게 이제 반응물이고 요게 이제 생성물이야. A가 크고 B가 작아졌단 말이야. 맞죠? 이 말은 무슨 반응이 우세한 거야? 역반응이 우세해서 A가 많아진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K가 비교적 작아진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겠죠. 이해되겠어? 근데 만약에 그래프가 이제 반대로 이 친구가 B고 이 친구가 A라고 해보자. 그 말은 어떻게 되냐면 A는 반응이 진행될수록 줄어들고 있고 B는 반응이 진행될수록 늘어나고 있는 거잖아. 맞지? 그 말은 이 말은 정반응이 우세한 거야? 역반응이 우세한 거야? 정반응이 우세한 거니까 이때는 K 값이 어떻게 되는 거야? K가 커진다라는 거예요. 요거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니까 K 값을 비교해가지고 K가 크면 정반응이 우세한 거, K가 작으면 역반응이 우세한 거.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죠. 요거 알아들었습니까? 네, 좋아요. 자, 두 번째. 연쇄 반응에서의 K 의미. 연쇄 반응에서의 평형상수 K. 자, 요것도 여러분들 좀 시험 문제로 좀 학교 선생님들이 좀 즐겨내시는 건데 한번 해볼게요. 쉬운 걸로 가보자. 요런 가역 반응이 있다라고 칠게요. 맞나? 그리고 요런 가역 반응이 있다라고 칠게요. 맞죠? 자, 이때 요 화학 반응식을 좀 둘로 쪼개면 요런 반응과 요런 반응으로 나눌 수 있단 말이죠. 맞지? 그때 그러면 요것도 가역 반응이고 요것도 가역 반응이니까 반드시 얘도 K 평형상수 K를 가질 거고 얘도 평형상수 K를 가져 안 가져? 가질 겁니다. 맞죠? 이때 부러졌어. 이때 쌤 지금 너무 좀 흥분을 했는데 궁극적으로 요 반응의 평형상수 K가 얼마냐 궁금할 수 있잖아요. 맞지? 뭔가 이 수학적으로 계산이 될 것 같지 않나요? 맞니? 자, 요 친구 의미가 뭐죠? A 몰농도분의 평형 상태에서의 A 몰농도분의 B 몰농도 맞나? 얘는요? 그렇지. B 몰농도분의 C 몰농도가 되는 거야. 맞지? 얘는 평형수 K가 어떻게 계산이 되겠어? A 몰농도분의 C 몰농도 이렇게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이 값을 얻으려면 얘네 둘을 어떻게 해주면 될까? 곱하면 어떻게 되는데? B가 약분되고 A분의 C 되는 거 맞아? 그러니까 사실상 요 화학 반응식에서 이 K 값을 구하려면 얘 수치랑 얘 수치를 문제에서 준다라고 했을 때 이거 두 개를 어떻게 하면 돼? 그렇지. 곱하면 되는 거야. 맞죠? 이거 알아들었나?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이걸 이제 슬쩍 이렇게 막 학교쌤이 이렇게 줄 수도 있어요. 요렇게 던져주는 거야. 맞죠? 맞나? 그러면 다 지우고. 자, 얘 평형상수 K를 구하시오라고 하면 이 K1 문제에서 제공된 정보 K1, K2를 어떻게 해줘야 돼? 어디서 어디를? 확실해? 네? 네, 아니요. 어떻게 되죠? 수학적으로 얘가 A 몰농도분의 B 몰농도고 얘는 뭐야? 아니지. C분의 반응물의 놀농도에 대한 생성물의 몰농도의 곱이니까 맞나? 그러면 요거 두 개 가지고 얘를 구하라 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요거 구해야 되니까 얘를 역수치해서 곱해줘야 되는 거야. 맞죠? 그러면 K2분의 K1이 된다. 요거 알아들었습니까? 그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항상 여러분들이 조심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가역 반응은 여기 위치를 딱 봤을 때 좌변이 반응물, 우변이 생성물이잖아. 맞지? 이거를 슬쩍 바꿔놓기도 한다라는 거야. 맞지? 그러면 이제 요게 BC냐 CB냐에 따라서 이 평형상수 K의 수치가 아예 달라져 버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연쇄 반응에서 평형상수를 계산을 할 때
이 위치를 잘 보고 여러분들이 이제 추론을 해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 알겠죠? 이해되지? 좋습니다. 이게 이제 연쇄 반응에서 평형상수 K를 다루는 거고, 이거 연장선으로서 쌤이 하나만 딱 더 설명드리면, 정반응의 평형상수를 K라고 했을 때 역반응의 평형상수는 어떻게 돼? 그렇지. 이것도 이해되죠? 너무 단순하잖아. 이거는 역수를 취해주면 된다는 거야. 맞죠? 무슨 뜻이냐면 A와 B를 합쳐서 C가 되는 어떤 가역 반응이 있다라고 할 때, 맞나? 이 친구의 평형상수를 K라고 합시다. 맞죠? 얘는 A분의 AB분의 C가 될 겁니다. 괜찮습니까? 근데 이거를 이제 이렇게 해놓고 어떻게 돼? 요거를 이제 이게 정반응이라고 했을 때 이거를 위치를 슬쩍 바꿔놓으면 이게 역반응이잖아. 맞지? 그러니까 요렇게 보면 이게 역반응인 거잖아요. 맞나? 역반응의 평형상수 K는 반대죠. 어떻게 해주면 된다? 얘네 둘의 위치를 바꾸면 된다라는 거야. 맞죠? 그러면 이 수치가 제공됐을 때 요 앞뒤가 바뀌어 있으면은 얘는 그냥 K분의 1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나? 뭐 그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알아들었죠? 그럼 지금 약간 마음이 급해가지고 좀 빠르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해되시죠? 자, 마지막 네 번째. 뭐가 나오냐면 이제 요게 반응지수라는 게 또 새로 등장을 하거든요. 반응지수 Q와 평형상수 K의 관계입니다. 자, 시간 좀 부족한데 좀만 빠르게 봅시다. 반응지수 Q는 뭐냐면 얘는 정의가 이렇게 돼요. 요겁니다. 선생님, 이 뭐가 다릅니까? 얘도 반응물 농도의 곱에 대한 생성물 농도의 곱이었어. 곱의 비였어. 얘도 반응물 농도의 곱에 대한 생성물 농도의 곱의 비례. 맞나? 지금 이거 두 개 똑같은 말 아니야? K와 Q의 차이점이 뭐죠? 저기 적힌 K와 여기 적힌 Q의 차이점. 그렇지. 요 차이야. 얘는 평형 상태에서의 K 값이에요. 맞나? 그래서 얘는 항상 이 지점에서의 값이기 때문에 상수라고 부르는 거야. 맞죠? 근데 얘는 지금 이 앞에 평형 상태라는 말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얘는 아무 지점에서, 약간 굳이 설명을 하면 아무 지점에서의 요거에 대한 요거의 비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상수가 아니고 뭐야? 굳이 따지자면 변수가 되겠죠. 맞나?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래서 잘 봐. 세 가지죠. Q가 K보다 클 때, Q랑 K가 같을 때, Q가 K보다 작을 때예요. 맞나? 자, 여기까지 설명은 끝을 낼 건데 잘 봐봐요. 봐봐요. Q도 A, B분의 C라고 할게요. 됐어? K도 A, B분의 C야. 그러니까 지금 이 화학 반응식은 뭐냐면 A랑 B를 반응시켜서 C를 얻어내는 가역 반응을 쌤이 예시를 한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이런 의미야. 얘는 딱 한 지점. 어느 지점? 그렇지. 얘는 평형 상태일 때잖아. 맞지? 평형 상태일 때는 이 값이 고정되니까 이게 상수로 딱 나온다는 거야. 맞죠? 얘는 반응이 진행되고 있는 그 아무 지점에서의 값이야. 맞죠? 그럼 이제 설명을 해볼게. Q가 K보다 크대요. 그 말은 즉슨 K 값은 정해져 있는데 이 값이 크다라는 거는 얘 분모가 어떻다라는 거야. K보다 분모가 더 작고 C가 더 어떻다라는 거죠.
크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봐봐. 평형 상태에서의 존재하는 어떤 기준점이 있어. 얘가 이제 기준이야. 기준이야. 맞지? 근데 Q 값이 K보다 크대요. 그 말은 지금 어떤 상태냐면 이 친구 양이 많고 이 친구 양이 적은 상태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Q가 더 크다라는 거는 얘가 많고 얘가 적은 거니까. 맞나? 그러면 평형 상태로 가려면 어떤 반응이 좀 활발하게 일어나야 돼요? 역반응이죠. 맞지? 왜? 얘가 어찌됐든 종착역 기준점은 여기로 가야 된단 말이야. 맞지? Q는 이 지점으로 가야 돼요. 얘가 이제 평형 상태니까. 맞아? 그러면 이 값을 떨구고 요 값을 늘려야 되잖아요. 맞지? 그러면 얘를 떨구고 얘를 늘리려면 정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나야 돼? 역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나야 돼? 그렇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거 알아들었나? 그러니까 요 상태는 반응 지수가 더 크다라는 거는 역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난다는 거야. 설명 이해되나? 이해돼? Understand? Understand. 오케이. 자, 그럼 얘는요? 얘는 뭐 그냥 쉽죠. 무슨 상태인 거야? 그래, 이건 평형 상태야. 얘는 그렇지. Q가 평형 상태 기준점보다 더 작다라는 뜻은 얘가 지금 작고 얘가 지금 많다라는 뜻이잖아. 맞지? 지금 얘가 많고 얘가 지금 적어. 그러면 이 여기로 가려면 기준점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줘야 돼? 얘 양을 줄이고 얘 양을 늘려야겠죠. 그러려면 얘 양을 줄이고 얘 양을 늘리려면 무슨 반응이 우세해야 돼? 그렇지. 정반응이 우세해줘야 된다는 뜻이야. 맞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정반응이 우세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알아들었나? 이해됐어? 좋습니다. 자, 이게 이제 평형상수 K와 반응지수 Q의 관계고 사실상 요거를 다루는 문제들이 좀 많이 중요할 겁니다. 알았죠? 요거는 다음 시간에 조금 이어서 하고요. 오늘 화학 여기까지 좀 해볼게요. 알았지? 요거 114쪽까지 쌤이 설명을 한 겁니다. 알아들었나? 네, 좋습니다.